예, 오늘 시황해설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 또 12월도 궁금하지만 또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시기인데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긴 호흡에 내년 증시를 바라보면서 5가지 중력을 이기는 법이라고 리포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략도 여쭤볼 거고요. 내년 그림들 여쭤보겠습니다. 물리학 용어인데 중력은 시장에 어쨌든 부담되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네. 5가지가. 네. 네. 일단은 금리 인상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그 약발이 이제 어디까지 갈는지 미국이나 우리나 연말에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연말 연초에는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내년도 정도가 되면은 연준의 이제 물가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들이 연말 연초에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5가지 중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네. 그 작년 이맘때 저희가 되돌이켜 보면 작년 이맘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좀 컸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식도 그렇고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가격들이 다 침체를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반전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약간 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중력이라는 용어를 좀 써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중력은 원래 이제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인데, 그죠? 네, 중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공군 출신인데요. 조종사들이 그 비행 훈련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건 1G거든요. 네. 2G, 3G 걸리면 막 정신 잃고 막 이래요. 중력이 세지면요. 그럼 5가지 중력, 부담, 어떤 생각해야 될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네. 예,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금리가 쭉 일단 5개를 한번 쫙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탈세계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네. 그다음에 한국의 가계부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도에 있는 많은 정치 이벤트들. 그다음에 5번째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 또는 부담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탈세계화는 그동안에는 세계가 협력하고 무역하고 그랬는데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지역으로 이념으로 묶이면서 공급망이 끊기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다른 요인도 많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껴서 이게 일단은 부담스러운 요인일 텐데요. 예,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 저는 기회 요인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탈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세계 공장 역할을 해오다가 그게 이제 멈춤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성장 동력도 많이 약해지고 있고 중국 내에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난 한 4, 5년 동안의 추세를 바라보면 물론 코로나라는 급격한 변혁 때문에 좀 힘들었긴 했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생산성이나 중국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죠. 중국의 생산성 둔화가 정말 눈에 띄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눈에 띄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이나 한국은 생산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데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탈세계화라는 게 전반적으로 위 봤을 그림의 때는 두 번째 보면 중국은 딱 꺾였네요. 그죠? 네. 메타 국가들은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국가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탈세계화에서 저는 기회가 선진국 쪽에 투자에 분명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근데 우리가 하고 중국에 있습니다. 기대는 바가 많잖아요. 수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동맹국들의 줄을 서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부담 요인이 큰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피해가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국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겨내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산업은 미국의 제조업, 그다음에 미국의 방위 산업,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테크 쪽의 소프트웨어 산업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산업들은 꾸준히 파이가 커지고 있는 산업이고 그 산업 내에 한국의 위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뭐 전반적인 중국을 다 대체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산업들에서 어느 정도 기회는 좀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수요처로 봤을 때는 또 우리에게 일정 부분 공급망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두 번째가 고금리인데요. 고금리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췄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고금리의 리스크가 여전합니까? 네. 예, 저는 좀 내년에는 금리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네. 금리가 이제 빠르게 높아진 데 따른 부작용, 후유증들이 예. 각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별로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처음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신용위험, 소위 말해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신용위험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데 2022년 3월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내년 3월이 되면은 이제 딱 2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 한 후반까지가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 견디고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고금리의 부작용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스템 위험, 뭐 2008년 금융위기나 저희 한국의 외환위기처럼 가지를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기업들의 부채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채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지금 장기 부채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났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장기 비중 그리고 고정금리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상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반면에 이제 조금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신흥아시아 쪽입니다. 신흥아시아 쪽은 장기금리 비중도 적고 2008년에 비해서는 고정금리 비중도 오히려 좀 낮아졌기 때문에 국가별, 지역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상황이라 좀 산업별로 많이 차이가 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스템 위험으로까지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가 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통화 정책 얘기를 말씀하셔서 내일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뭐 3.50% 지금 동결할 걸로 보고 있는 건데, 그죠? 한우는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게 또 관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금리나 통화 정책 수준은 어떤지요? 네. 예, 저희는 그 미국이랑 비슷한 시기에 금리를 내릴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 한 5월부터 해서 한 3번, 4번 내린다라는 게 미국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한 7, 8월 조금 늦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한 2번 정도, 저희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 전망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하우스들보다는 조금 늦게 인하를 시작을 할 거고, 대신에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 한국이 조금 더 먼저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시장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그러나 때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는 5가지 요인들, 탈세계화, 그 다음에 고금리의 여파들, 세 번째가 아까 가계부채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건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고, 물론 가계도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더 지금 수면 밑에 걱정이 되는 거는 부동산 PF잖아요. 네. 계속 덮어놓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년에 불안한, 또 상황에 따라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까?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기업들,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좀 문제가 될 소지들이 좀 충분히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 부동산 PF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좀 쓰고 있는 게 만기가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내년 말부터는 못 견디는 사업장, 못 견디는 금융기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큰 금융기관들의 실질적인 이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저, 소위 말해서 노출도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오히려 증권회사들도 자기 자본에 비하면 노출도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호금융이나 이제 저축은행들인데요. 그래서 일부 금융기관들 그리고 일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내년 하반기가 되면 지금처럼 안전하지만은 못할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업장들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희는 한국의 그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약간 L자 형태가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최근 들어서 주택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착공이라든지 건설 허가 면적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구도 줄고 있어서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많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이 완공 물량, 소위 말해서 이제 지어지고 있는 주택 공급이 지난 2018년부터 계속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기보다는 다소 L자형의 어떤 형태가 좀 되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 위험을 잘 이겨내면 좀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치라고 내년에 요인, 증시 변수를 달아주셨는데, 이제 대부분 뭐 정치라는 게 선거와 관련될 겁니다. 내년에 선거가 많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미국 대선의 영향력이 클 텐데, 사실 대선의 결과보다는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에 따라서 시장이 정책도 그렇고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까지의 노이즈나 이런 변동성들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아마도 미국 대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저희 주식시장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 미국 공화당 경선 일정을 보면은 대체로 한 4월에서 5월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한 11월에 대선이 있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재대결이 정말 성사되는지 여부가 봄, 여름 정도에는 분명히 윤곽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시장은 요동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IRA 때문에 수혜를 받았었던 여러 가지 산업들, 특히 한국의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은 상당히 좀 노이즈에 좀 휩쓸릴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저는 이게 이슈들이 이제 내년 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의 시장이 조금 불안하지만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그다음에 선거의 어떤 결과에 있어서 윤곽이 드러날수록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2025년에는 또 좀 새로운 기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선거 일정들을 표를 조금 전에 만드신 걸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많네요. 일단 대만 총통 선거 다들 지금 왜냐하면 대만보다도 이제 중국하고의 양안 관계 때문에요. 네. 1월 13일 날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고 3월 17일 러시아 대선. 여기 뭐 푸틴이 또 할 것 같고 30일 우크라이나 대선도 있군요. 그다음에 한국 총선, EU의 의장 선거, 미국 대선. 야, 지금 나온 것만 저런 일정인데요. 말고도 아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박스피라는 키워드를 꺼내 드셨는데 그 얘기는 어쨌든 내년에도 뭐 위아래로 큰 변동 없이 지금 이런 박스피로 시장이 기본적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로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올라올 그렇죠. 거고 예. 성장률도 올해보다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성장률의 어떤 그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장의 기대치가 다소 높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좀 박스권 안에서 놓여 있는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스권이라고 일수록 오히려 이제 시장의 알파 그리고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에 좀 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처럼
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베타,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그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이 박스권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런 박스권의 상황에서 결국에 저희가 의존할 것은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년도에는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나 뭐 조선 같은 업종들은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아무래도 좀 내년도에 실적 가시성이 있는 산업으로 저희가 좀 손꼽을 수가 있고,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이 박스권 내에서도 그래도 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아래가 좀 제한돼 있다면 그게 투자의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단에서 용기를 내고 상단에서 팔아주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차가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요 횡보 장세 그 위아래는 어느 정도로 밴드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을 한 15%에서 20%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증익으로. 예,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한 40%, 50%좀 되는데요. 네. 한 반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 코스피의 어떤 하단은 한 2,400 정도, 네. 상단은 한 2,800 정도 이렇게 좀 설정을 좀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도 올해보다는 평균적인 코스피의 레벨은 좀 올라가되 코스피의 상단이 아주 높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그 등락 장세 속에서 예,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게 소위 말씀하신 이제 알파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장이 오르는 만큼 오르고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은 제한되어 있지만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들 그걸 찾는 건데 이제 수출 좋아지고 대형주로 아까 반도체하고 조선 디스플레이, 조선 화학 이런 소위 이제 약간 경기 산업 중후장대 산업인데요. 그런 쪽도 봐야 되고 경기와 관련해고. 근데 말씀하신 알파 수익을 내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네. 뭐 이런 성장 섹터에서 그런 기회가 오히려 있는 거 아닌가요?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탈세계화 국면에서 저희가 이제 꼭 봐야 되는 어떤 테마로서는 그런 미국의 어떤 투자와 함께 갈 수 있는 섹터로서 예를 들면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예. 로봇이라든지 AI 같은 섹터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대형주 내에서 또는 국내 주요 산업들 내에서 굳이 고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뭐 테마기 때문에 중소형주라기보다는 이 테마 내에서 그래도 수출과 관련되고 실제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 대형주들을 좀 더 선호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의 이제 약간 전략이고요, 그죠?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한 해 내에 또 다양한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이슈성 전략들도 쓸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시황해설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모시고 내년에 대한 또 연말 흐름들을 일단 또 연말 연초까지 업사이드 있는 걸로 보셨고요. 내년 그림들 참고하겠습니다. 허재환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